그 개구리 소년 추모비가 이번에 30년 만에 이제 세워졌거든요. 추모비가 있는 와룡산에 다녀왔습니다. 와룡산. 네. 91년도에 네네, 91년 3월 26일 날 실종됐었는데요. 올해 30주년입니다. 그 정말 좀 미스테리예요. 5명이. 그땐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네. 네.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집을 나간 한 동네 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91년 3월 26일에 5 어린이가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고 가까운 뒷산에 와룡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11년 동안 애들이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도 이게 전국적으로 개구리 소년들 찾는 그런 캠페인이 막 벌어졌잖아요. 네. 세제에도 있고 공중전화 카드에도 있고. 그래 연인원 35만 명이 이렇게 온 사사치 뒤졌는데도 안 나와서 하도 안 나오니까 UFO에 맞아. 뭐 데려갔다, 기억나요. 북한에 갔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용의자로 몰리기도 했다면서요. 근데 어떤 이제 프로파일러께서 아이들 중에 아버지 한 명이 범인일 것이라고 이제 지목을 좀 하셔가지고 또 그 집을 다 뒤지고 막 파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죠.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개구리 잡으러 나간 대구의 5 어린이가 행방불명이 된 지 7달이 지났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11년 뒤인 2002년도에 도토리를 죽으러 갔던 사람이 그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4명의 아이가 같이 이제 있고 또 한 구는 또 따로 유골이 발견됐죠. 유골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뭐 두개골에 뭐 어떤 아이는 자국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된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삽으로 막 파서 마대에 놓고 이렇게 전문가가 보기도 전에. 아니 이게 좀 더 섬찟한 얘기는 어쨌든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어디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우리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희대의 살인마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을 우리가 정체를 모른 채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아닐 수도 있죠. 땅을 파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삽 같은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무슨 원한이 있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사건이죠. 현장 근처인가요? 와룡산에서 발굴되긴 했거든요. 이게 아. 와룡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막 조난당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것 같다는 말도 있었는데. 사례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엔 산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겠네요. 안전 기원비 30년 이맘때네요. 네. 3월 달이니까. 가깝나요? 여기서 가까운 거 같아요. 네. 여기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집 뒷산에 올라. 아 그러면 이 가까운 데서 못 찾은 거잖아요. 예. 아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러니까 부모한테 협박도 없었고 유괴는 아닌 거란 얘기죠. 예. 그죠? 예. 우발적으로 그냥 죽이게 된 상황이 아닐 거라고. 그때만 해도 다 살아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찾으려고 가지면서 했죠? 찾으려고 했죠. 그 아이들이 어디 갔으니까. 갔을 것이다. 예, 예.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찾으려고 했지 범죄자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공소시효가 이제 15년이었거든요. 살인죄. 그 실종이 1991년에 실종됐으니까 남은 시간이 이제 3년 6개월밖에 없는 거죠. 이게 수사를 멈춘 상태인가요?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또 재수사도 또 한 번 또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소시효가 살아있을 때하고 그게 끝났을 때하고는 관심의 정도가 좀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시간에 얽매여 있는 거거든요. 공소시효 안에서 범죄가 범죄일 수 있고 그거를 추적해서 잡아서 기소하는 거지, 공소시효를 벗어나면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못하는 거는 이제 수사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영구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건도 죽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이 사건은 2018년에 전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 씨 집을 찾아갑니다. 네. 찾아갔더니 김 씨가 이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심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한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인근에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의 행적이 닷새째 묘연합니다. 앞서 A양은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A양이 사라진 다음날 아침 아버지 친구인 51살 B씨는 집 근처 철도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현장을 가서 봤더니 타살의 혐의는 전혀 없었고 모든 정황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밝혀집니다. 약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용의자죠. 사람이 사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도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이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어디에 실종된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6월 12일 날 아버지 친구 김 씨가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뭐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수락을 하고 나간 것이 문자에서 발견이 됐어요. 김 씨는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거를 구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한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 명백하게 지금 어떤 일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종 당일에 사실 직접 둘이 만나는 장면은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시 15분경에 김 씨 차량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한 야산, 이 야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흔적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김 씨의 차량이? 예, 김 씨 차량이. 그런데 그 야산 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가 머물러 있는 그 정황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워지죠.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4시 24분에 이양의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 경찰은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이걸 같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김 씨 행적을 살펴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이 5시 한 1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신의 차를 일단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차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날 입고 외출했던 옷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하던 중에 결국 8일 만에 그 동선상에 있는 산 정상에서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이 범죄자는 이미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심리부검입니다. 심리부검. 심리부검. 심리부검이라는 게 뭔가요? 뭐 일기에서부터 유서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 다 찾아가서 수백 개의 문항을 여쭤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다 보는데
실제 수사, 법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특이한 또 시그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된 분야들, 이제 심리부검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인들, 전 직장 동료, 이 다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쫙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이 마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주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강박적인 어떤 불안과 또 그 불안에서 야기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말 촘촘히 쪼개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불안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들, 예를 들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전기 이발기,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구입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구들이 필요한 굉장히 성도착증적인 어떤 범죄를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 모양은 결국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경찰은 김 씨 집에 있던 전기 이발기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 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씨는 왜 자살을 택한 것일까요? 앞에 그런 성격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준비한 이 계획에 뭔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뭐 죄책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것을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이 남겨진 피해자에게 오롯이 모든 거를 다 네가 갚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은폐해버린 걸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옥중에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한 어머니가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2007년도에 충남의 한 마을에 있는 가족에게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남매들의 구성을 보면 이제 제일 큰 언니는 이제 직업을 얻어서 이제 마을을 떠났고 남아 있는 둘째가 고등학교 당시에 3학년이었었고 그 밑에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 둘째부터 막내까지 그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2007년 5월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둘째가 셋째한테 이제 바깥에 어머니가 오시는지를 좀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9시경에 이 중학교 2학년인 셋째는 이제 바깥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분이 지난 후에 9시 한 반경이 돼서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차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마중을 나간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막 이제 그 찾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발견을 못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어머니를 찾아 나선 여중생이 사흘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학생 15살 김 모양이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포도밭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사흘째 귀가하지 않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것을 가족 내에서 어떤 뭐 갈등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수사팀에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탐문 수사를 전개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이웃에서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실종된 아이와 그 위에 지금 남아있는 둘째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평소에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말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실종 사건이 나서 형제들이 많게 되면요, 그 형제들마다 각각 담당 형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도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담 마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둘째 누나가 작은 누나를 그날 죽였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둘째 누나가 셋째 누나를 불러서 방에 갔는데 쾅 소리가 나길래 가봤는데 누나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한 누나를 산에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 당사자인 둘째를 체포를 하죠.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생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수사팀에서 자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술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 죽은 동생을 엄마하고 같이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럼 아이를 찾으러 가자. 동생 찾으러. 그렇게 해서 차에 싣고 갑니다. 출발을 해서 가면 사실은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이제 수사관들이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특정 위치만 가면 다시 번복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수사팀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진술된 CD를 그대로 경찰청으로 보내서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했어요. 9시에 이제 대련을 나가서 실종이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CCTV에 보면 9시 30분경에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이 차가 다시 나갑니다. 그걸 보면 지금 진술이 맞아요. 엄마하고 같이 차에 싣고 동생을 유기하러 가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간 차가 약 한 25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유기하고 왔다는 판단이 되잖아요. 25분이란 시간을 왕복 시간으로 따지면 반으로 나눠야 되죠. 그렇죠. 10분 차로 간 거리에서 내장을 하고 왔다면 수많은 경찰 기동대가 인근 수색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발견이 안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딱 와가지고 보니까 딸이 죽었어. 근데 죽인 애가 큰딸이야. 두 번째 딸이야. 그러면 순간 판단해가지고 차에 가서 유기할 수 있는 판단을 과연 가능할까요? 아수라장이 일단은 생기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혼란이 생겨서 거기에서 뭔가 상당한 문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15분 만에 판단을 하고 갔다. 저는 이 부분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 팩트들을 보니까 막내가 언니가 동생을 벽에 밀었다고 했는데 벽에서는 동생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제안을 합니다. 이 수사는 잘못됐다. 브리핑을 하고 나서 수사본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날 밤에 긴급 체포한 아이들을 다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수사팀에서 밤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다. 지금 주민 3명이 무참히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화를 저는 한꺼번에 받았던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스럽죠.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 다시 내려갔는데
저희 사건의 내막을 본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9시에 포도밭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범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 뒤에서 덮쳐서 강제로 자기 자전거 앞에 태웁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납치를 한 겁니다. 움직이거나 고함을 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위협을 하고 태워서 그 다른 마을인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주 동안 감금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범인은 다행히도 이 아이를 살해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약간의 동정심이나 자기하고 이제 같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와서 평상시에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옆집 노인들을 모두 살해한 이런 사건입니다. 여중생을 납치해 22일 동안 감금하고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15살 김모양이 납치돼 감금됐던 집입니다. 32살 이모 씨는 김양을 방 안 장롱 속에 가두어 20여일간 이웃의 눈을 피했습니다. 김양은 갇혀있는 동안 TV에서 자신을 찾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울기도 했지만 이 씨의 위협 때문에 탈출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32살 이모 씨는 어제 오후 8시쯤 마을의 50대 부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돌아가서 옆집에 사는 노모와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한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건이네요. 같은 한 명에 의한 살인 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어린아이들의 자백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진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같은.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 막내 입장에서 일단 먼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의 질문을 했냐면 싸워서 서로 뭐 폭행하고 집을 나가는 적은 없어.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싸워? 이런 식의 어떤 그 질문들을 여러 차례 이제 이어져 왔던 거예요. 뭔가 상황을 단정한 질문들을 그렇죠. 하게 이걸 되는 소위 거죠. 이제 암시성 질문이라고 하죠. 이 아이의 진술을 보면 황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누나가 쓰러져 있어서 내가 코에다 손을 탁 대봤더니 숨을 쉬지 않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그냥 구체적으로. 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반복된 암시성 질문에 의한 작화 현상이라고. 작화 현상.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남을 속이려고 뭔가 없는 걸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피해 암시성이 있는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답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동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막내 허위 증언이 일단 첫째 누나까지 마음도 흔든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허위자백에서 받았던 상황의 압박을 전형적으로 받게 된 거죠. 자, 동생들이 모두 다 진술을 했고요. 네. 어머니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 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9시라는 늦은 시간에 동생을 내보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죄책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막내 동생의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거짓말이야라고 하면 나머지 동생들이 또 자기로 인해서 거짓말을 한 아이들처럼 시달리게 될까 봐 이 아이는 굉장히 이 동생들을 보호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자술서를 소위 쓰게 되는 거죠. 본인이 쓴 자백의 자술서를 보면 빨리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바로잡혀져서 우리 모두가 예전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요. 자술서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간과했구나. 지금 이건 자술서가 아니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이 아이의 처절한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저도 많은 이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중에 하나입니다.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10년지기 생매장 사건. 네. 연도는 2017년이고요. 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시작이 돼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제 현금이나 물품을 나눠주는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분이 한 아주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를 A 아주머니라고 할게요. 그 아주머니가 오셔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안 오세요. 계속 안 오시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A 아주머니는요, 약간 좀 어눌한 분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일상생활이 막 이렇게 못하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해요, A 아주머니를. 아니 뭐 전에도 뭐 이렇게 좀 뭐 나가가지고 뭐 며칠 있다 돌아오시더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A 아주머니는 문자 메시지도 평소에 안 보내고 뭐 물건 살 때도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이라 가지고 좀 그 생활 반응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현금 쓰고. 네. 근데 길어지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하면서 강력팀으로 사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A 아주머니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들한테 A 아주머니 근황을 좀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수사를 하는데 성남의 모란시장 있잖아요. 그 5일장. 이 A 아주머니가 그 모란시장에 장이 열릴 때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뭐 이런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이 모임 멤버분들한테 혹시 그 A 아주머니 최근에 보신 적 없느냐,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없느냐 했더니 그 모임 분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 게 어느 날 경기도 광주로 도망을 갔어요, A 아주머니가. 도망가는 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이제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직접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직접 보지는 못했고 나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제 동거남을 찾아가야겠죠 일단. 그랬더니 동거남이 자기도 그 소문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고 누가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지금 미치겠다. 이게 좀 오히려 잡아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소문의 근원지 찾는 게 그게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찾아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 처음에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았어요. 역시 그 동호회 아닌 동호회의 멤버. 모란시장 열릴 때마다 모여가지고 A 아주머니를 비롯한 그 멤버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이분도 좀 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봐요. 남편은 철원에서 밭농사를 혼자 하면서 이 씨 아주머니는 얼마나 모란시장의 진심이었냐면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 심지어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아들도 뭐 변변한 직업이 없는 청년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가 차도 없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그 효자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 말이 A 아주머니랑 그 이 씨 아주머니는 특히 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하긴 친한데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뭐 커피 좀 타와라 그러면 커피 타오고 약간 상하게 관계가 있는. 좀 미묘하게 이제 언니 동생 관계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좀 봐주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심부름 같은 거 시키기도 하고 A 아주머니는 이 씨 아주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고 뭐 이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 씨 아주머니한테 그 A 아주머니 경기도 광주에 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언제 들었느냐? 7월 14일에 들었다. 모란시장에서 들었다. 근데 이 7월 14일이 좀 특이한 날인 게 A 아주머니가 휴대폰이 그날 꺼지거든요. 그날 꺼지고 이후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씨 아주머니가 나는 그 다음번 모란시장 열릴 때 7월 19일에도 A 아주머니를 봤다. 모란시장에서. 그때도 건강히 와가지고 모란시장에 있다 갔다. 경찰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월 19일에 A 아주머니를 모란시장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씨 아주머니만. 네. 그리고 7월 14일에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좀 그래도 이 씨 아주머니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아들이 빌렸던 렌트카 그 행적을 한번 추적을 해봅니다. 7월 14일에 그 차가 서울에서
성남으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있다가 철원에 가요. 네. 그래서 수사팀의 어떤 형사분은 아 잠깐 근데 그 A 아주머니 휴대폰 끊긴 게 어디지? 찾아보니까 남양주에서 끊겼어요. 남양주에서. 네. 성남에서 철원 가려면 중간에 남양주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가는 길이죠. 네, 가는 길에 끊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을 불러가지고 최근에 철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 아버지 만나러 뭐 며칠 날 갔었고요. 며칠 날 갔었어요. 하는데 7월 14일만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 추궁을 안 합니다. 자동차 내역 봤더니 7월 14일 갔구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빠르게 그 철원 집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수색 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집을 갔어요. 형사팀이 영장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좀 수색 좀 하겠습니다 이러고 수색을 한참 하는데 아마 형사팀은 혈흔 같은 걸 좀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러고 근데 남편분이 아이 나 그럼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중간에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형사분들이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일대를 막 찾습니다. 찾는데 그 집이 있고 헛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헛간에서 그 사이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 씨랑 이 씨 아들인데 왜 남편이 자살을 하지? 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씨 아주머니랑 그 아들은 체포를 했죠. 따로따로 놓고 압박을 하니까 뭐 금방 무너지죠. 사실은 A 아주머니를 살해를 했다. 7월 14일에 우리가 모란시장에서 입구에서 할 말 있다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동생아 차에 태웠다. 그리고 이 씨 아주머니가 평소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에서 이제 수면제를 골라가지고 20알을 모은 거를 커피에 타서 건넸다. 아주 A 아주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고 차를 몰고 철원으로 가다가 남양주 즈음에서 A 아주머니 휴대폰을 꺼내서 껐다. 그리고 철원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셋이서 잠든 A 아주머니를 세 사람이 합세해서 묻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매장 사건이 된 거예요. 네. 어디다 묻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길 이제 파봤죠. 팠더니 정말 A 아주머니 시신이 나왔고 A 아주머니 코 속에 흙이 호흡을 하려다가 네, 아마 주무시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흙이 코로 들어왔던 거죠. 아들과 함께 10년 지기 지인을 산채로 매장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박 씨는 A 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 부탁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 남편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자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뭘까? 예, 네. 예. 이게 뭐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생매장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 2017년인데 틀어진 건 아마 2015년부터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무슨 황당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데리고 철원에 갑니다. 자기 남편 집에 가요. 철원에 간 적이 있구나. 네. 가가지고 셋이서 거기서 막 술을 마셨어요. A 아주머니랑 자기 남편이 성관계를 맺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불륜 사건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A 아주머니의 동거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화가 나서 이 씨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막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16년 여름에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비슷한 때 일어나는데요. 이 씨 아주머니 아들이 이제 중고차로 수입차가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채무 이런 게 좀 뭐 있었던 모양인지 자기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야, 네 인감증명서 좀 갖고 와라. 네 서류 가지고 우리 아들 차 좀 뽑자. 근데 A 아주머니 동생이 그걸 알고 길길이 뛰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씨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라? 뭐 이제 고가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 즈음에 이 씨 아주머니는 A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물건을 몇 가지 갖고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이요. 뭐 돼지 저금통, 뭐 비누. 동거남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한테 네가 가지고 오라고 나한테 부탁한 걸로 하자. 이 씨 아주머니가 그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돼요. 네. 근데 아무리 본인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자기 남편과 성관계를 시켰던 것이 이 모란시장 모임에서 소문이 나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이런 소문이 좀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씨 아주머니는 얘를 살려두면 이 소문이 더 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는 그때 그 불미스러운 일이 이 사람 때문에 소문이 나고 있다. 좀 있으면 철원에서도 난다. 그러니까 같이 제거하자. 형량이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는 22년 그리고 저 아들은 15년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 씨 아주머니가 징역 30년, 아들은 18년 이렇게 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혼할 빌미를 만들려고 지인을 시켜서 남편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이것이 알려질까 봐 생매장한 모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머니 이모 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아주머니가 A 아주머니를 비인간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별 죄책감 없이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의 감정 이런 게 발휘가 잘 안 되죠.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사람을 정말 인격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용하는 도구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다시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뭐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느끼는 바가 많은 그런 사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모 변호사 실종 사건이라고요. 작년 7월 34살의 변호사 이모 씨가 퇴근길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돼서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법률상 처가 있습니다. 근데 혼인 신고는 한 해 전에 미리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 최 씨한테 물어보니까 최 씨는 자기는 전혀 연락을 받은 적 없고 그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종된 게 한 보름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갑자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남편이 되고 수익자는 그 처인 최 씨가 한 15억 상당, 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좀 특이한 게 그냥 보통은 사망하면 받는 건데 이거는 실종해서 2년 동안 밝혀지지 않으면 받는 그런 특약까지 있다. 네, 그런 보험에 가입된 거죠. 이 변호사의 행방을 찾아 나선 경찰은 약혼 여인 최모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씨가 실종되기 석 달 전부터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이 씨가 실종된 직후엔 이 씨의 신용카드로 800여만 원어치의 쇼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팩스를 하나 받았다면서 갑자기 경찰에 갖다 내요. 근데 수사기관에 보니까 이게 그 글자들을 남편 수첩에서 한 글자씩 떼가지고 필체를 만들어. 네, 남편 필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살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변호사의 실종에 분명히 관여된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살인죄로는 기소를 못하죠. 왜냐하면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근데 사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기소를 합니다. 검찰이. 한 1,000여만 원 되는 네, 거거든요. 사기 액수는. 네, 사기죄 그 법정형이라는 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징역 10년을 선고한 거죠. 이거는
남편 실종에 분명히 관련돼 있다. 2심에서는 2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형사 범죄는 굉장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본범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실종에 대한 그 책임이라는 게 훨씬 더 무겁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누가 봐도 분명히 실종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벌하는 게 정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심 판결이 맞는 것 같으세요? 2심 판결이 맞는 것 같으세요? 기소 자체가 사기죄이기 때문에 분명 뭔가 심증은 가지만 심증만으로 10년을 그렇죠. 추가 증거가 더 나와야지 그 죄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분하지만 그죠. 분하지만 법이라는 게 명확한 기준을 넘어가도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판결이 저는 뭐 아쉽지만 2004년에 있었던 평택 영아 청부 납치 사건입니다. 되게 끔찍하지만 되게 슬픈 사건이기도 한데 2004년 6월 15일에 강원도 미시령에서 어떤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당시 시신의 상태는 온몸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고 포대자루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보니 20일 전에 실종 신고된 21살의 고 씨였어요. 근데 이 고 씨라는 여성이 실종 신고될 당시에 생후 70일 된 아들도 함께 실종 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아들은 전혀 없었고 경찰이 당연히 아들에 대한 수색이나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아들은 전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남편에 대한 그 용의점도 전혀 없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갑자기 이제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제 찾게 돼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7개월 뒤인 2005년 1월 22일 경찰이 강남에서 순찰 중이었거든요. 근데 순찰 중에 그 뺑소니 사고로 그 수배 중인 차량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찰은 검문하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그런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뭐 다가가서 좀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A와 B라는 남성 2명이 있었고요. 당시 차 안에는 좀 흙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고 삽과 장갑이 있었고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에는 휴대전화 중에 배터리가 하나가 없고 조금 망가진 것 같은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좀 이렇게 고치고 복구를 하거든요. 휴대전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로 경찰이 다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대부분 뭐 없는 번호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다시 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너무 놀랐다. 자기 지금 이 번호가 7개월 전에 살해당한 내 친구의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휴대전화가 그 미시령에서 발견된 그 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나요? 네, A와 B 씨가 평택에서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왔던 21살 고 씨와 그 아이를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엄마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엄마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이제 안매장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심부름 업체 사장 정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A와 B 씨도 이제 범행을 부탁받은 거예요. 아이를 구해와라. 심부름센터 직원인 범인은 갓난아이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고 씨와 갓난아기를 납치했습니다. 고 씨는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살해됐습니다. 갑자기 막 그래버리니까 저희 막 당황해갖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의뢰인은 그게 궁금합니다. 예, 30대 여성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에게
성별 상관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신생아만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대가로 4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요. 성공했을 경우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근데 이 의뢰인 30대 여성 김 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의 또 유부녀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막 다니면서 어떤 한 5살 어린 남성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남성이 잘생겼고 좀 부유했고 해서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이 남성은 선뜻 이 김 씨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결혼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실 이제 임신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근데 김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자체를 하객이나 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조촐한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우리 친정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 씨 쪽 사람으로 왔던 하객들은 전부 다 그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온 하객 알바생들이었고요. 그 하객 알바생 중 한 명이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였던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기죠.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김 씨는 되게 결혼을 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이 있는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서 아이를 구하면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김 씨는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결혼한 남성 부모 쪽으로부터 출산 비용 이런 명목으로 4천만 원까지 받아요. 근데 결국에 이 4천만 원은 아이를 납치해달라는 의뢰의 그 착수금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가 보육원도 돌아다녀보고 근데 저 이 부분이 되게 끔찍한데 병원 신생아실도 막 아이를 납치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훔치려고? 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좀 경비가 삼엄하니까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받은 아이는 못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을 돌려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미 이 정 씨라는 사람도 도박, 사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 씨가 A와 B를 포섭을 해서 납치 지시를 합니다. 아이를 구해오라는 납치 지시를 하고 A와 B에게 그 납치의 대가로 고작 1,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이 A와 B는 아이를 납치하고 그 아이의 엄마까지 살해하는 진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궁금한 거는 그 아기의 생사여부가 아이는 무사히 잘 크고 있었다고 해요. 김 씨 여성과 새로 결혼한 그 남성 사이의 아이로 둔갑이 되어서 아이는 무사히 친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되게 너무 슬퍼서. 예. 동건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속인 김 씨는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못 키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데 이런 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 번에 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린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 죽은 엄마도 너무 안 됐고 또 이 김 씨에게 속은 다른 가족들도 그렇죠, 양쪽 다. 김 씨 남편도 황당할 것 같아요. 김 씨 친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친자식은 갑자기 엄마가 살인 교사범이 그리고 속아서 결혼한 이 남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을 살해한 거 이상의 처벌이 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살인을 직접 하고 아이 납치하고 이런 정범들인 A와 B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정작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 씨 여성과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는 5년밖에 선고를 못 받았어요. 왜냐?
살인에 대해서는 앞에 사건과 너무 다른데요. 네, 살인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계획은 난 하지 않았으니까 정범들은 사실 교사한 것 이상으로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다만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조금의 과실이 있었다면은 처벌을 받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징역 5년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라고 좀 이 부분을 밝힙니다. 강하게 밝힙니다. 피고들이 다 보면 결국 돈이에요. 이 김 씨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심부름센터의 이 두 사람도 돈이고, 다 돈이네요. 돈만 주면 어떤 뭐 강력 범죄, 뭐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도 선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만연하기 전에 이런 식의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좀 법률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